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고용보험이 없어 실업급여를 못 받는 실직자가 10명 중 6명에 달하는데요. 이런 취약층에 국가가 수당을 주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됩니다. 내년 7월 시행이 목표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우선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의 새 이름입니다. 큰 틀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 두 가지입니다. 구직촉진수당으로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에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원합니다. 2년 내 반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하고 가구 재산이 6억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는 경력 부족 등으로 쉽게 일자리를 못 잡는 만 18세에서 64세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1:1 전문 상담을 제공합니다. 근로빈곤층의 취업률이 16.6%포인트 상승하고 빈곤 갭은 2.4%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대로 내년 7월 법이 시행되면 첫 해 수혜자는 35만 명에 달할 것으로 당정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혜자를 2022년 60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입법과 예산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공고용 서비스 혁신을 통해서 일자리 100년 대계를 더욱 튼튼히. 내년 소요 예산은 5천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일각에서는 세금 퍼주기라는 비판이 있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오는 8월부터 대학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이른바 강사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비용 부담을 이유로 강사를 해고하는 대학도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그런 대학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강사법이 올해 2학기부터 적용되면 대학은 시간 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줘야 합니다. 1년 이상의 임용을 원칙으로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방학 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0년째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시간 강사 처우 개선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하자 일부 대학들은 강사 규모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실제 교육부는 올 1학기에만 10,000개의 강의 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강사법이 적용되는 2학기엔 더 많은 강사가 해고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러자 교육부는 강사를 다수 해고한 대학들이 국고사업과 연계된 정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강사 고용 관련 지표 반영 시에는 19년 1학기에 미리 강사 수를 줄인 대학들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18년 2학기 또는 그 이전 학기와 비교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정부는 추경 예산으로 책정한 시간 강사 연구 지원 사업비 280억 원을 해고 강사 등에게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 2학기부터 방학 중 임금 지원 예산 288억 원을 강사 고용 변동 등을 반영해 대학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교육부는 강사 고용 현황 조사를 조기에 착수하고 고용 안정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비정규 교수 노동조합은 아쉬운 점도 있지만 대학과 강사, 정부 간 대화와 타협의 결과로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전국에 2,000대 넘는 타워크레인이 멈춰섰습니다. 타워크레인 노동조합은 정부에 소형 타워크레인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데요. 파업이 일주일을 넘으면 건설 현장 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고층 건물 공사의 필수 장비, 타워크레인 6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현장의 타워크레인 6대 모두 운행을 멈춘 상태입니다. 현재는 타워크레인이 필요하지 않은 작업 위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지난 3일 작업을 마친 뒤 내려오지 않은 채 파업에 들어가 고공농성 중입니다. 노조 측은 모두 전국의 대형 타워크레인 2,300여 대가 파업에 참가했다고 주장합니다. 파업 명분은 3톤 미만 자재만 들어올릴 수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이 위험하다며 규제를 강화하란 겁니다.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규제, 제재 조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총파업 투쟁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소형은 대형보다 면허 취득이 쉬워 전문성이 떨어지고 크레인의 내구성도 약하다는 게 노조 측 주장입니다. 반면 정부는 대형과 소형 간 운영 비율과 사고 비율 모두 7대3으로 비슷해 소형이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인데 다만 이달 말까지 소형 타워 크레인의 안전 강화 대책은 내놓을 방침입니다. 일각에서는 소형 타워 크레인 증가로 대형 타워 크레인 일감이 줄어든 게 파업의 근본 원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유가 어쨌든 파업이 장기화하면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공사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욱입니다. 지난해 국내 비금융 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악화하면서 기업 3곳 중 한 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2018년 기업 경영 분석을 보면 지난해 기업들의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 증가율은 4.2%로 재작년 9.9%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6.9%로 1년 전보다 0.4달러포인트 하락했고 특히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기업 비중이 32.3%로 201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다만 안정성 지표인 부채 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는 재작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을 제대로 집계해보니 당초 발표했던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3%에서 마이너스 0.4%로 더 나빠졌습니다. 격차가 크지 않고 기준 시점을 바꾼 영향도 있다지만 실질 국민 총소득 역시 줄어든 것을 보면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1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지난해 4분기보다 0.4% 줄었습니다. 4월 발표된 마이너스 0.3%에 비해 0.1%포인트 더 떨어진 겁니다. 속보치보다 설비 투자 증가율이 1.7%포인트 올라갔지만 건설 투자와 총 수출 증가율이 0.7%포인트씩 내려간 결과입니다. 한국은행은 과도한 의미 부여를 경계했습니다. 소수점 아래 두 자리까지 따져보면 차이가 0.03%포인트밖에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통계 기준년을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바꾼 영향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5년 국무개정 기준년 개편 결과도 반영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 과계 시계열이 모두 조정되었다는 점에서 속보치 대비 수정의 정도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금과 이자 등 국민들이 국내외에서 번 모든 소득의 합인 실질 국민 총소득 GNI도 1분기 0.3% 감소했습니다. 경제 성장률과 함께 실질 소득까지 줄어든 데는 수출의 핵심 반도체 부진 여파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팔고 원유를 사는 입장인데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 원유 가격이 오르고 하면서 교육 조건이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실질 소득의 어떤 감소 요인이 된 거고요. 한편 지난해 국민소득에서 임금 노동자에게 돌아간 몫을 계산한 노동소득 분배율은 전년 대비 1.8%포인트 오른 63.8%로 3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시장이나 마트에 가보면 줄줄이 가격이 오르는 것 투성인데 경제 전체로는 0%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전체로는 수요가 부족한 게 큰 원인인데요. 정책 당국은 아직 디플레이션을 말할 때가 아니라지만 자칫 총수요 부족에 따른 불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5달째 이어진 0%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그간 디플레이션 우려에 선을 그어왔습니다. 디플레이션은커녕 물가 상승률이 계속 축소되는 디스인플레이션도 아니란 겁니다. 수요 면에서의 물가 압력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0%대가 계속 가서 일각에서 우려하듯이 무슨 디플레이션이라든가 하는 우려는 과도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역시 0.7%에 그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계 소비나 기업 투자 같은 총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게 그 근거입니다.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1분기 국민 총소득은 지난해보다 0.5% 줄었고 설비 투자도 9.1% 급감했습니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가계부채는 늘고 있는 점도 수요를 억누르는 요인입니다. 수요 압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부동산 담보대출이 많은 상태에서 집값이 하락한다든지 이런 것을 부채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소비를 못하기 때문에 장기 불황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물가 상승률이 낮다지만 식료품 등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도 가계의 부담을 늘리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면서 경제 주체들이 느끼는 실질금리가 높아져 경기 위축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통화정책 완화를 권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한진그룹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사모펀드가 보유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요. 최근 한진그룹 총수 자리에 오른 조원태 회장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2대 주주로 오른 지 6개월 만에 지분율 15.98%까지 늘렸습니다. 조원태 회장의 아버지인 고 조양호 전 회장의 지분 17.84%에는 턱밑까지 따라왔고 오너일가 전체 지분과는 12%포인트 정도 격차가 있습니다. KCGI는 사모 투자 합자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한진칼 지분을 확대하고 있는데 내년 주총전까지 지분 늘리기를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원태 회장은 아직은 여유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KCGI는 사실 저희 주주입니다. 저희 한진칼의 주주이고 큰 대주주이기도 하지만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 회장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선 고 조양호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으면 됩니다. 상속세는 2천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배당을 늘리거나 주식 담보대출을 받아서라도 지분 지키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진칼 지분을 사들이고 있는 만큼 가족 간의 상속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 관심입니다. 조양호 회장 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정 상속이 이루어질 것 같고 KCGI가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명분을 받고 우호적인 지분 확보로 노력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추가 주식 매입을 통해 지분율을 높일 것으로 전망하지만 계열사 주식 대부분이 담보로 맡겨져 있어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침몰 사고로 안타까움과 함께 선박 안전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죠. 때마침 국내 선박의 구명 설비 기준이 강화됩니다. 내년부터는 유람선을 포함해 13명 이상이 타는 모든 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를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서울 한강의 유람선 선착장. 유치원생들이 배를 타기 위해 다리를 건넙니다. 이렇게 큰 강이나 국내 항구를 오가는 여객선은 내년부터 유아용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그동안 국내 유람선 및 여객선에서는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성인용 구명조끼와 어린이용 구명조끼 두 가지 종류만 비치 의무 대상이었습니다. 유아들은 어린이용 구명조끼가 너무 커 쉽게 벗겨지기 때문에 새로 기준을 만든 건데 유람선을 포함한 연안 여객선들은 최소 정원 2.5% 이상의 유아용 구명조끼를 추가 비치해야 합니다. 크기는 몸무게 15kg 미만, 키 100cm 미만 유아의 몸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국제선 여객선에는 국제법에 따라 이미 2010년부터 유아용 구명조끼가 의무 비치돼 있습니다. 저 또한 성인이지만 수영을 할 줄 몰라서 조금 불안한 감이 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 더 불안하거든요. 더 작은 것들도 구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또 500톤 미만 선박의 구명 뗏목과 연결하는 작동줄 길이도 45m에서 15m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45m는 대형 선박 기준이라 연안 여객선에선 너무 길어 작동 시간이 걸리고 신속한 위기 대처도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구명 뗏목 작동줄 길이 축소는 지난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유아용 구명조끼 의무 비치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번아웃 증후군. 여러분은 이 번아웃 증후군을 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번아웃 증후군의 애매한 경계를 핫키워드에서 살펴봅니다. 네, 번아웃 증후군은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말하잖아요. 글쎄요, 혹시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결론을 내린 곳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세계보건기구인 WHO인데요. WHO는 오는 2022년부터 적용되는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 ICD-11에서 번아웃 증후군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적 직장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재정의하고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로 판단했습니다. 이번에 ICD-11은 지난 1990년부터 적용해온 ICD-10을 최근 개정한 건데요. ICD는 질병 진단과 건강보험 급여 등 청구 지급 때 사용하는 기준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매우 유의미한 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보험에 적용이 되려면 증상들의 특징이 있어야 할 텐데 WHO는 번아웃 증후군의 특징을 어떤 것으로 봤나요? 네, 번아웃 증후군의 특징으로 에너지 고갈 및 소진, 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 이 업무에 관한 부정적, 냉소적 감정 등의 증가, 직무 효율 저하 등을 꼽았습니다. 동시에 번아웃은 구체적으로 직업과 관련한 맥락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지칭하며 삶의 다른 영역의 경험을 묘사하는 데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 번아웃 증후군이 직업에만 국한되는 증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직업에만 국한되는 증상이라는 점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야근이 많은 나라에서도 이 번아웃 증후군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서 직장인 492명을 대상으로 이 번아웃 증후군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조사 당시 직장인의 95.1%가 직장 생활을 하며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번아웃 증후군을 겪는 이유로 차지한 내용의 1위는 복수응답으로 46.2%가 응답한 일이 너무 많고 힘들어서였는데요. 2위는 32.5%의 비율을 차지한 매일 반복되는 소모적인 업무에 지쳐서였습니다. 3위는 29.3%가 뽑은 업무 및 인간관계에 대한 피로감 때문이라고 응답해 우리나라 직장인들 역시 다양한 이유로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거의 모든 직장인이 이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려 본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네요. 그만큼 일은 많은데 휴식 시간은 부족하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휴식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44.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보통이다는 답변이 38.2%를 기록했고 적당한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답변은 17.3%로 가장 적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처럼 대다수의 직장인이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고 이 휴식이 부족하다고 응답을 했잖아요. 거기서 이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후유증도 만만치가 않은데 WHO에서 이 번아웃 증후군을 질병이 아닌 직업에 관련한 증상 중 하나로 분류를 한 건가요? 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어떠한 증상이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의료기관이나 보험업계는 이를 공식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업에서도 많은 부담이 따르는 거죠. 하지만 탈진, 의욕과 동기의 결핍, 무력감, 업무 능률 저하와 같은 증상을 질병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이야기한 거죠. 대신 보건기구는 곧 직장에서의 정신적 웰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보건 대책을 총괄하는 정부나 안정적인 생산성을 필요로 하는 기업 입장에선 번아웃이 질병으로 분류된 뒤 치료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봤는데요. 하지만 이에 따른 지적도 상당합니다. 신경정신 쪽 전문가들은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한 이들의 경우 번아웃이 질병만큼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인데요. 즉 이렇게 심각한 질병을 초래하는 번아웃 증후군을 단순히 개선해야 할 문화로 구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 WHO에서 이 번아웃 증후군을 질병으로 분류했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도 환영을 받았던 것이 이 때문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번아웃 증후군에 대한 보다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여전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직업적 증상으로 분류된 만큼 결국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번아웃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문화가 정착하도록 바라는 것뿐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분류가 됐다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WHO가 번아웃 증후군에 관심을 가진 만큼 보다 근무자의 근무 환경을 생각하는 문화가 서둘러 정착될 수 있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